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화, 미국화, 소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마디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크 아탈리가 인류의 역사를 노마드, 유목민의 역사라고 이해를 했듯이 인류는 이미 몇 번의 세계화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12세기에 서방의 몇몇 항구가 정부 국가 형태를 갖추는데 실패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노예들이 저항하고 봉건 영주들이 자기 땅에서 축출되어 도시 노마드가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도시 노마드가 되어서 이동의 횃불을 들고 다시 봉건 제도를 붕괴시키면서 임금과 이윤의 노마디즘인 자본주의를 발명해 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부터 최초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최초의 상업적 노마디즘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세계화로 인해서 상품, 상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쉽게 순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동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 17세기 최초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튤립 꽃의 사건에 기인한 무차별적인 어떤 투자, 무분별한 그런 투자로 해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세계적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이 정주성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혁명기를 거치고 나서 유럽의 일부에서는 사상, 그리고 인간, 물건 등이 다시 활발하게 이동되었는데, 이탈리아는 이것을 두 번째 세계화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시장과 여행을 활성화시키면서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에 이 두 가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두 번째 세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 빈곤한 노마드들과 부유한 노마드들 간의 깊은 고를 파놓는 이 산업적 세계화였던 것입니다.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노마드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죠. 탐험가, 그리고 이주노동자, 식민지 지배자, 출장객, 관광객 등의 이동으로 인해서 여행이 산업화가 되었던 것이고, 19세기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노마드가 또 생겨났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카우보이고 다른 하나는 호보, 뜨내기 노동자인데, 이 둘 다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세계화처럼 두 번째 세계화도 결국 중단되고 말게 되죠. 이 1980년경에 두 번째 세계화가 빚어낸 이 빈곤과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전체주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차 세계대전 후에 상업적 노마디즘은 새로이 도약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터지면 항상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또 재건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마디즘이 새로이 도약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순환보다 물건들이 순환해, 그리고 남쪽의 가난한 사람들이 순환보다도 북쪽의 부유한 사람들이 순환에 더 주력했던 것입니다. 1968년에 이 상업적 노마디즘은 마약, 음악, 평화주의가 여행에 대한 열정과 뒤섞여서 생긴 문화인 피트 문화, 이 피트 문화와 히피 문화의
히피 문화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게 되죠. 또 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세계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무한 세계의 그 유한 세계로의 이행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 두려움이 이제 같이 존재했는데 중세 세계에서는 이 끝이 없는 무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세계에 대한 그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발동이 되죠. 그래서 이 무한 세계라는 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5세기 지리상의 대발견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했죠. 이제 이 지구가 어디에 무슨 땅이 있는지, 무슨 대륙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그 호기심에 찼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리상의 대발견에 의해서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 식민지 개척의 그 필요성이 있어서 유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각국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미지 세계 개척에 이제 활발하게 나서게 되고 그리고 그 소위 임자 없는 땅의 정복에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 이런 그 동양이나 또 미주 대륙이나 이런 데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미개인이고 문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세계화의 최초 형태는 바로 이와 같이 식민주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식민주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초기 단계에는 이 지리상의 대발견이나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이 다름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힘에 의한 논리죠.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들을 이제 식민지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는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19세기 말 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세계화의 이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근대화라는 용어,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서구화, 웨스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근대화 과정이 서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러한 그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었죠. 비록 근대화 과정이 서유럽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시간적 차원을 감안한다고 보면 이 근대화는 어느 지역에 편정되어서 전개된 어떤 변화의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대화라는 개념이 학계에서 소개된 것이 이제 최근의 일인데 이 단어는 1950년대에 북아메리카의 그 사회학자들이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고도로 발달한 사이에서 전개되는 이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이 등이 이제 그 둘이 합친 힘이 결국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러한 힘은 이 서구화 혹은 미국화 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보편적인 함의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화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계화는 이 통신과 무역 장벽의 제거가 되는 동시에 자본시장이 이제 통합되게 되고 또 인구 이동에 따른 문화적인 또 정신적, 경제적 수준의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의 단위, 그것이 그들 개개인에 속해 있는 국가 테두리 속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를 아우르는 세계의 마을, 즉 지구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계화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세계화의 정의가 각 분야에서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 정세,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세계화는 더욱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1989년도 세계사의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그 연도로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 베를린 장벽 붕괴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제국의 붕괴가 되고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그 와해가 되는 이런 등 이 동서냉전의 종식을 불러온 그런 사건 기폭제가 됐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탈냉전기로서의 그 진입과 함께 경제의 그 신자유주의와 문화의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며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의정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관용이 경제사회 체계를 존속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오마이 게니치라고 하는 일본 학자는 글로벌 경제의 개막을 1985년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해가 빌 게이츠가 윈도우 1.0을 만든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BG, A의 연도로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BG는 Before Gates, 또 A는 After Gates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컴퓨터 기술 발전을 중시했던 겁니다. 1980년대 중반에 대부분 그 서구 세계의 국민들은 컴퓨터를 한 번쯤은 이제 다뤄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간단한 게임이나 가계 업무 보조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이제 단순한 게 그렇게 그 이용하는데 그쳤을 뿐이었죠. 그 이후에 응용 프로그램의 수준이 이제 개선되었지만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따라서 컴퓨터의 그 활용도도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큰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과 거의 호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 운용체계 OS죠. Operating System입니다. 그래서 이 OS는 자동차의 그 시동 장치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OS가 뒷받침되어야만 컴퓨터를 이용한 보다 더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빌 게이츠가 개발한 OS는 오늘날 사람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세계화된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시대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OS를 개발해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더더욱 발전시킨 것은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에 의해서 인터넷의 획기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그 스마트폰을 아주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을 발명을 해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된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위성통신을 비롯한 원거리 통신 체제와 컴퓨터 통신의 발달은 지구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지구상의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이제까지의 국제 간 교류는 물리적 교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 간의 운동 경기가 벌어지거나 이민이나 유학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할 때 인간 신체나 상품의 이동을 통해 모든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이제 세계화된 지금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건인 전파적 교류가 추가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처럼 이 정보화로 인해서 인간의 신체와 자아가 직접 이동하거나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세계 문화의 미국화를 포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 문화의 미국화 이거죠. 우리는 세계화를 미국화 또는 서구화라고 부르는데 이 교통과 정보화의 기술이 세계를 점점 더 가깝게 밀착시키고 있고 또 인터넷 통신망으로 인해서 세계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 이 인터넷 혁명과 새로운 정보 기술의 발달은 결국 세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나 정보화 시대의 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접하는 언어는 바로 영어입니다. 우리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구 및 미국 문화와 접하게 되고 따라서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의 문화, 즉 서구의 문화로 통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중심에 미국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이제 냉전과 이념 대결이 종식된 이후에 동서 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경제 제일주의로 지향하게 됐다는 거죠. 즉 그에 따라서 세계가 시장 자체가 하나로 됐다는 겁니다. 단일 시장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화는 대륙과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들을 포함하게 되고 특히나 이 세계화의 경제적 활동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제적 활동 중에서 무역의 급속한 증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무역 자유화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체계들이 통합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WTO 체제, 이런 체제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종래의 그 세계 무역을 규제해오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현저히 철폐시키거나 완화시키고 각국 경제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간 자본 이동과 서비스 이동 그리고 노동력 이동이 한층 원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계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화와 획일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면서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화는 하나의 유일한 통합된 사회, 즉 지구적 통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서로 결합하는 추세이면서 세계화는 이제 세계사회의 주요 흐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는 국경이 없는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국가 간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가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세계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제적 그 세계화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화라는 용어는 이 1980년대부터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그 마거리트 대처 수상, 철의 여인이라고 하죠. 이 철의 그 대처 수상 시절에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연예인 출신이죠. 집권 시기에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탈규제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이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창설 정책, 그리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의 형태로 일반화되다가 급기야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되는 것이죠. 이 경제적 의미에서 세계화를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이제 고려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무역과 재정, 생산물, 그리고 이 제도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은 국제적 생산보다도 훨씬 빨리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물자들이 필요로 하죠. 전쟁 후에는 재건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건, 부흥을 위해서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고, 생산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시에 지난 그 20여 년 동안의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의 물결이 이 무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이 생산물의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상품 교역이 한 개 회사의 여러 부문에서 선적되는 국제무역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예컨대 이 반도체 칩의 경우에는 디자인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제작 공정 과정은 노동력이 싼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마지막 상품 테스트는 싱가포르에서 행해지고 선적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제도면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은 이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는 시장 주도형, 그리고 사경제로 주도되는 그런 편이 많은 것이죠. 국제 경제는 이제 무역, 투자 정책, 관세 정책, 그리고 외국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이와 같이 이제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장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했죠. 이 책에서 세계적으로 분산된 부분들을 결합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고, 또 각자의 흥미거리들을 증진시켜야 하면서 각자의 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결국은 이 분산된 부분들이 결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이익이 창출된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화는 이 내생적 성장,
성장과 관련이 있다. 내성적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계속 증가하는 어떤 혁신과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세기 동안 급속히 발전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이 제조업에 등한 전문가의 성장에 성공한 경우인 것입니다. 또한 높은 무역 장벽을 쳐놓은 나라보다도 무역 개방성, 개방형 경제 정책을 택한 나라들이 훨씬 빠른 성장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노동 분업의 원리, 아담 스미스의 노동 분업의 원리에 따르면 이 생산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의 그 새로운 노동 분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업은 매우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그 선진국은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이 국제적 생산물을 공유함으로 해서 이러한 그 혁신의 부산물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윈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두 가지 이론적 예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위는 이게 이제 지리적인 것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운송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리적으로 고립된 경우라고 한다면 무역 확장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열대 기후의 경우에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농사짓기에 나쁜 환경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하나의 예로서는 이 주요 상품의 특성화에 오는 장기간에 걸친 어떤 성장 손실입니다. 자연자원의 기반이 풍부한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컨대 이 페르시아만의 산유국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조 부문에서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산유국들은 그들이 주요 상품인 오일을 수출을 함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들의 이 주요 상품들은 오히려 제조와 가공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 왜냐하면 제조업의 발달이 가져올 그 혁신과 생산 기술의 개선 등과 같은 성장 가능성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제 그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케인즈의 이론을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케인즈의 경제 이론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수요를 자극해 이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거죠. 소위 유유 수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수요를 자극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요가 공급을 낳고 공급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다시 일자리는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이 케인즈는 보호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대공황의 원인으로 19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대공황의 원인으로 전통적인 경제학의 방임주의를 비판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대공황은 캐캐묵은 경제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수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케인즈의 모형에 입각해서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봉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의 유형의 그 국제 자본의 흐름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돈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돈은 더 이상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만약 한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전 경제학 그 이론들은 이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와 국가 펀드, 은행 대출, 약정 대출, 복합 금융상품, 보험 및 다른 금융수단에 의한 정부 투자 등의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재정적 거래는 무역으로부터 두 가지 종류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이득은 국가의 경제를 넘나드는 돈의 흐름이 위험 요소들을 다양화시키고 분산시킨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득은 시간적으로 사이사이에서 얻는 이득이라는 거죠. 이처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셀 수 없이 많고, 글로벌 경제는 역동적이고도 예측하기 힘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글로벌 경제에는 불공평한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이는 주로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수입의 그 배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25년간 국제경제 이론은 그야말로 두 가지 종류의 무역에 초점을 둬왔는데, 그것은 산업 내 무역과 산업 간 무역인 것이죠. 먼저 이 산업 내 무역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루어지죠. 미국에서 유럽 스타일의 차를 생산해서 유럽에 팔고, 그리고 미국 또한 유럽 모델 차를 수입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 모두는 다양한 스타일의 자동차를 즐길 수가 있게 되고,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 중 그 누구도 수입이 줄어드는 고통은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무역은 누구에게나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간 무역. 이 산업 간 무역은 미국이 과학기술 집중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노동 집약적인 상품, 예컨대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경우에 미국 내의 신발이나 의류 부문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게 되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는 아시아 지역의 그 숙련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산업 내 무역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끼리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산업 간 무역은 경제 수준이 차이나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게 됐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특징들은 흥미롭고 아주 신선한 것인데요. 이 글로벌 경제에서는 그 자연 자원이나 어떤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또 핀란드, 이런 데는 글로벌 경제에 성공한 나라죠. 이들은 모두 다른 강대국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국민의 상당수가 사망한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두 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 두 나라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번영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개개의 지역들은 자신이 투자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만 하고, 이 번영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세계화는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경제는 이 189개국의 산술적인 합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자체에서 어떤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를 명쾌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직도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글로벌 경제는 계속적인 변화라는 말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경제의 모델은 미개발되어 있고 계속적인 변화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 음,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세계화에 대한 개념과 대치되는 그런 이 반세계화 그리고 세방화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세계화의 물결, 앞서서도 얘기를 했듯이 세계화는 이제 국경을 넘어선 경제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큰 흐름이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지배적 경제 질서를 바탕에 가지고 있고, 신자유주의 그 본질적 내용은 국가의 역할을 가능한 줄이는 최소의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면서 기업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 활동은 억제되어야 하며 사회 보장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즈주의에 바탕한 자본주의가 복지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이를 해체하는 이론적 사상적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과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민영화와 자유를 강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오늘날 세계 경제 시스템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징, 이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과 자유화가 가속화된다는 것과 국제적 투기 자본의 활동이 격렬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그 게임 규칙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것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적 그런 그 세계화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선진국 내의 불평등과 후진국 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화의 수혜자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자산 소유자, 그리고 이윤 소득자, 또 금리 생활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전문직이나 관리직, 혹은 기술직 종사자이고, 피해자는 후진 자본주의 국가, 무산자, 임금소득자, 채무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반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세계의 그 전체 수입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50개국이 차지하는 몫은 70%에서 85% 올라갔고, 이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는 것이죠.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 증가분이 90%를 최상위자 1%가 독차지했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가 된 것이죠. 승자 독점의 시대인 것이죠. 후진국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 거죠. 멕시코는 1980년 가트 가입을 전후로 빈곤율이 1984년에 29%에서 1989년에 36%로 높아졌고, 한국에서도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아주 심화된 것입니다. 도시 노동자와 상하 계층 간,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던 것이고, 이처럼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이 때문에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임금 격차는 심화되고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 속에서 1999년 12월 시애틀 항쟁을 출발점으로 해서 반세계화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IMF, WTO, APEC, ASEM, G7, GAT담
세계은행, 다보스 포럼, 미주개발기구 등 이 세계와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다양한 반세계화 운동 세력들의 그 시위가 이어져 왔던 것인데요. 아울러 노동조합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좌파 민족주의자, 급진 종교 세력 등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이제 혼재하는 이 시위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계화 반대 운동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 이후에 약해진 진보 운동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또 되게 된 것이죠. 1995년도에 12월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을 필두로 해서 한국,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도 이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1997년도 5월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 출범을 뒤이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정록 연정이 등장하는 등 이 현실 정치에서도 좌파가 다시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도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우파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진보 좌파의 이념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세계화 운동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세계화 운동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내부 입장 차이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화를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부, 대안, 개혁의 이 세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부 진영은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세력이고 이들은 급진적 주장과 함께 저항도 격렬합니다. 대안 진영은 탈물질적 대안 가치를 추구하고 대중적 저항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개혁 진영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민족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 해서 저항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를 합니다. 이 투쟁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폭력의 사용을 용인할 것인가, 기존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다자 간 기구나 지역 간 기구 회의 또 정상회담이 열릴 때 나란히 개최되는 민간단체 회의가 공식 채널과 협력, 비판, 갈등 등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세계화 운동 세력들이 자본가,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포럼 등에 대항하고 세계화의 대안을 위해 추진한 것이 2001년 2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사회 포럼입니다. 이 사회 포럼은 브라질 비정부 기관들이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급진적 반자본주의 진영, 세계금융 및 무역제도 폐지론자, 제3세계 채무 말소론자 등 급진적 진영과 지역적, 지구적 수준에서의 케인즈주의적 합의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진영이 참여하여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참가 세력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공동선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0명 이상의 각국 의원들이 참가한 세계의원 포럼은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대안적 사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민주단체, 환경단체의 행동을 지지하며 대의제외의 비도덕적인 구제에 반대하고 빈국의 채무당감, 투기적 자본의 이동에 대한 과세, 조세 도피처의 철폐, 세계무역기구의 국제금융제도의 근본적 개혁, 의제 20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 결정의 이행, 생명체와 관련된 특허권 반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반대 등을 위한 캠페인에 연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세계의 수혜자로 인식되어 온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세계화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이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세계화가 자기 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 사람보다 300가량이 많았다는 것이죠.
신자유주의적 그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적 자유나 투표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 조직과 생산에 관해 집단적으로 협의할 수 있고 또 직장의 공동체에서 민중들이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농민, 생태론자 등은 지금과 같은 신자유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